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모셨고요. 코로나19 시대 살아남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이어서 할 거고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사회를 보고 있던 김범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여기저기 많이 보셨을 텐데 선생님께서 자기소개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라는 의사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를 보는 의사고 공중보건학을 전공했고 그런 의사입니다. 예, 우리 의사 선생님이신 우리 우석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공동대표님 모셔보고 코로나19 시대 살아남는 법 아마 보시는 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시고 또 아마 들을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석균 선생님 모시고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제가 아주 짧게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같은 아주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때 선생님께서 전공하시고 공부해 오신 분야들이 딱 이 시기 적절하게 지금 되게 필요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요. 네. 좀 어떤 루트로 지금까지 오셨는지를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라떼는 시간인가요? 예, 뭐 자기 자랑도 하셔도 되고요. 나 때는 말이야, 다 좋습니다. 뭐 하여튼 80년대 살아온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계속 교육청에서 나오는 공문들을 보면은 네. 계약을 찔끔찔끔 1주 연기하고 2주 연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연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를 더 해주세요, 2주를 더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총선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을 해보신다면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인구 60%가 면역을 가지면 어차피 끝날 거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면역을 가지도록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영국 국민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고 본인도 걸렸죠? 예, 그래서 네가 집단 면역 실험하느냐 이런 소리만 듣고서 네. 이제 그걸 사실상 철회했는데요. 두 가지 종식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는 두 가지 종식 방법이 있다. 뭐랑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백신이 개발돼서 네. 사람들이 집단 면역을 갖게 되는 거. 백신이 개발되는 법.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 걸려서 집단 면역을 갖게 되는 거. 아까 보리스 존슨 총리가 말했던. 네. 근데 백신이 개발돼서 집단 면역을 갖게 되려면 백신 개발에 1년 내지 1년 반이 걸립니다. 1년이 걸려요? 네, 최소한 1년. 운이 좋으면 1년 반.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상태로 1년 반 정도 더 버텨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아니면 인구의 2% 정도가 사망을 해야 되는데 1% 내지 2% 그렇게 되면 60% 내지 70%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3,500만 곱하기 2%면 70만 몇 명 정도가 죽으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더 이상 번지지 않거나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하려고 해도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고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의 60%가 감염이 되면은 1%에서 2% 정도 사망자가 생길 테니 우리나라로 치면 한 60만 명 이상이 돌아가셔야지만 전체적인 면역 체계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60만 명, 70만 명의 사망자가 생기려면 병원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질병 있으신 분들도 또 같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 시기에 5천만 1억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8억이었는데요. 지금은 75억 중에 그렇게 따지면은 5천만 명 내지 1억이 아니라 5배 정도 따지면 2억 5천만 내지 5억 이 정도의 인구가 사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감염에 의한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는 그건 제정신 아니면 아닌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는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최소한 지금 정도 또는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뭔가
예방 차원에서 격리되어지는 일들이 1년 이상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길어져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비약물적 개입, 뭐 아. 굳이 말을 하면 전문 용어로 썼네요, 제가. 전문가시니까 전문 용어 쓰셔야죠. 비약물적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만큼 하거나 더 강화하거나 약간 더 완화하거나 이런 리듬 조절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땐 더 지금과 같은 거의 같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현재 정도 수준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진짜 제일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런 집단 면역은 사실 말도 안 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 뭐 이게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포도주 한 잔. 예. 이따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 사실 한국에 살면서 그 약 한 2, 3주 정도 계속 네. 전 세계가 한국 너무 잘한다. 한국 따라가야 된다. 막 이런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사실 저도 약간 으쓱했었거든요. 국뽕의 시대. 국뽕의 시대를 맞이해서 대북봉의 시대를 맞이해서 야, 뭐 짱이다. 일본 짱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저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 환자가 발병한 게 1월 20일인데 1월 20일. 네. 그리고 이제 확 번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31번째 뭐 이때부터 시작이니까 소위 말하는 31번 환자. 31번 환자 이때부터니까요. 그때 사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세 세계화 시대는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시간이나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시간이나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시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한국에서 만일 번졌다라고 하면 이게 아시아병이라고 진짜 생각하지 않는 이상 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유럽에서도.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대비를 했어야죠. 그렇게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중국 바로 옆이니까 대비를 했어요. 근데 유럽이랑 미국은 말로는 인종주의를 운운했지만 사실은 대비를 안 했어요. 그 대비를 안 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중국에서 직항만 금지했을 뿐이지. 네네네. 뭐 옆으로 하나 튀겨서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네. 뭐 딴 나라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다 막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미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한국은 매우 빠르게 이걸 대처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다른 유럽 같은 국가들은 말로는 준비한다고 하고 뭐 이거는 네네. 아시아에 대한 인종 차별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네. 실제로는 아무런 준비를 거의 안 했다. 우파 정부라서 더욱더 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관광 자본들이 철저한 검역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1대1로 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네.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안 한 것이죠. 이거 우리나라처럼 중국을 막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에 대한 검역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럽에서 강구한 것 같고 자기네들은 안 걸리는 줄 알았나 보죠? 우리는 아시아인이 아니니까 안 걸릴 거야. 우리는 안 걸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이상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우리 대국뽕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이 그걸 잘한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방역 뭐 잘했다,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한국의 이 코로나 대응을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유럽 얘기 조금 더 하면 유럽이 사실은 공공의료가 굉장히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네. 유럽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서 공공병상은 우리나라가 1000명당 1.3개라면 네.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2.0, 2.1 뭐 이 정도 되고요.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공공의료가 더 잘 돼 있다는 얘기네요. 조금 더 잘 돼 조금 더 잘 있는데 돼 있다. 의사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워낙 돈을 안 주고 의사들을 많이 숫자를 줄이고 특히 2008년에 이제 유럽에 굉장히 큰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지만 큰 이제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경제 위기 때 많이 잘려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특히 이탈리아 의사들이 다른 나라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봐라 공공의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탈리아 의사들이 어디를 갔냐면 영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왔으니까 그 이탈리아 의사들이 딴 나라로 많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영국도 공공의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는 3.8 뭐 이전 1000명당 예. 공공병상 3.5 뭐 스웨덴은 또 3. 몇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네.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확실히 인프라 같은 것들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독일이랑 스웨덴은 좀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 늦긴 했지만 어느 네. 정도 잘하고 있다. 공공의료 병상도 좀 괜찮게 있고. 네네.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가 이제 대국뽕의 시대를 대국뽕 시대를 맞이해서. 맞이하여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그래프를 지금 보고 예, 계시는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프를 보시고 계시면 네. 이 나라별로 봐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UK라고 써 있는 것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한국이 어딘데요? 저희 밑에요. 아 대구. 대구. 저거는 저 도시별이고요. 다음 걸 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네, 그거는 다음 거가 있네. 여기 있습니다. 다음 거. 네, 코리아.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밑에. 예. 그 S 코리아. 예, S는 남한이죠? 예. 스페셜 뭐 코리아. 하여튼 예, 그렇게 예. 해가지고 이렇게 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사망자 수도 낮고. 그럼 잘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굉장히 잘하는 거죠. 굉장히 잘한 건가요? 굉장히 잘한 건데 네. 그 왜 잘한 거냐? 예. 이렇게 볼 때 그 몇 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보면 몇 점 정도 될까요? 그건 이제 김호란 선생님이라고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 대응 대책위원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팟캐스트에서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이 평가할 때 우리나라는 50점이다. 50점. 근데 다른 나라가 30점이다. 이게 50점이 100점 만점인가요, 선생님? 네. 그래서 그럼 별로 높지 않네요, 한국도. 낙제점을 미치죠. 낙제점 미치인데 어쨌든 다른 나라가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못해, 엉망진창이라서. 너무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뽕에 적게 됐다. 근데 이게 문제는 네. 이게 마지막 시험이 아니라 중간고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1차 고시예요. 1차 고시. 그리고 앞으로 12달 남았고 심지어 1년 반이 남았는데 이때까지 몇 차 시험을 칠지 모르는데 첫 번째 시험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50점 맞은 이 시험이 네.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계속 1차 고시에 불과하고 예, 이거 앞으로 계속 시험이 있다는 얘기네요. 1학기 중간고사도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1학기 중간고사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고 근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라고 보면 네. 중국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빨리 대응했다. 이거 하나 크고요. 우선 또 붙어 하나는, 있어서. 네. 그다음에는 엉뚱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기여를 하나 했는데 감옥에 계신 분이? 이제 그 메르스 때 네. 그 막 알려주지 않고 막 이렇게 막 퍼뜨리는 바람에 메르스 때 이건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 된다라는 걸 확실히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공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이번에는 완전히 투명하게 했죠. 오히려 그때 정보 공개 잘 안 돼 있어서 네, 중요성이 이거는- 부각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변명교사로서 큰 역할을 하셨고 네. 메르스 때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천지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신천지가 우리나라 10,000명 정도 감염됐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근데 5,000명이 신천지예요. 절반이네요. 네, 절반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신천지는 추적하기가 굉장히 쉬운 집단이었어요. 신도 명단을 어떻게든 확보했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었기 때문에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검사율은 검사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요. 기저질환이 적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았기 때문에. 네, 무려 25만 명이나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 5천 명이니까 치명률이 굉장히 낮고 또 그게 감염 확진율도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또 50점이나 맞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중국이랑 붙어 있었다. 그리고 네. 메르스 때 정보 공개 중요성이 부각됐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명단 확보가 쉬웠고 젊은 분들이 모여있던 신천지 덕분이다. 그 다음에 또 또 하나가 하나가 있을까요? 신천지가 폐쇄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만나질 않아서 많이 퍼뜨리지 않고 자기네끼리 많이 만난다기 때문에 무려 자기네끼리에는 7이나 돼요. 보통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게 2 내지 2.5거든요.
코로나19가. 네. 근데 이 사람들 7이나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굉장히 많이 만난 거죠. 아, 접촉을 본인들끼리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심지어 그 신천지 분들은 얼마나 우리나라의 지역성이 강하냐면 영남 신천지 분들은 네. 단 한 명도 호남에 안 갔어요. 0명이에요. 호남은. 그 약간 지역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신천지처럼 굉장히 그 강력한 교회라 하더라도 그 영남과 호남의 벽을 넘지는 않아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 지역성이 강하냐. 그 김기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영원함의 장벽을 신천지도 못 뛰어넘을 수 없었다. 이게 매우 독특한 그런 걸 해서 어쨌든 대구에만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호남이나 이런 데는 거의 감염이 안 되죠. 선생님 뭐 너무 재밌는데 혹시 댓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선생님 나오신다고 해서 아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4월 16일 학교 개학을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4월 16일? 그러니까 2주 후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다 나눠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글쎄, 지금 어쨌든 학교 계약을 하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뭐 뒤에 나오는데 이제 먼저 이제 얘기를 하면 학교 계약은 지금도 이르고 그때 가서도 좀 이룰 수 있다. 언제라도 이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기 제도가 자체가요. 네, 학교를 많이 계약하려면 학교 안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손 씻기가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의 현재 밀집도로 봤을 때 어린아이들이 감염되는 거는 그 초중고생들이 감염되거나 대학생들이 감염되는 거는 이번에 아주 다행인 게 이 코로나19는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도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고 20, 30대는 거의 없어요. 0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애들은 괜찮은데 문제가 애들이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감염시킨다는 거죠. 특히 조선 가정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떼어놓을 것인가. 또 그러니까 애들한테 번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밀집도를 굉장히 낮춰야 돼요. 말하자면 현재 그 밀집도보다 2배 정도로. 그래서 오전 오후반을 나눈다든가 또는 온라인 수업을 갖다가 일주일에 몇 번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한다든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 각 교실마다 손 씻는 곳을 마련한다든가. 그건 손 씻는 곳을 2군데 뭐 이 정도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실 안에. 네.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 재빨리 그거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런 걸 한다든가 또는 교실을 둘로 나눠서 교사를 지금 뭐 교사하려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두 명씩 뽑아서 교사가 배가 되고 특히 보건교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라는 식의 거리두기가 공간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넓혀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계약을 하는 거는 위험하죠. 아주 위험하다. 네, 위험합니다. 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요. 유튜브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바쁘네요. 제가 바쁜데요. 잠시만요. 근데 이 댓글이 어떻게 보는 거죠? 아무튼 선생님 오프라인 계약은 지금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쨌든 한국 어불성설까지는 아니고 저 문제를 이렇게 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상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방에 지금 요양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감염이 생겼어요. 왜 생기냐 하면은 한 사람만 요양병원에 환자가 들어가면 그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은 다 걸려요. 왜냐하면 한 방에 6명이 있는데 그 한 방 사이의 거리가 1.5m가 안 돼요. 6명이 함께 있는 방에 이 한 사람과 한 사람 거리가 너무 작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3명은 다른 병실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돌봄 노동자가
지금 6명당 1명인데요. 돌봄 노동자가 다른 시설로 옮겨야 되는데 다른 시설이면 어디를 생각할 수 있느냐? 병원이 요양병원 원래 요양병원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너싱홈이라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서 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요양병원식으로 네.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그럼 어디로 옮기느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지금 호텔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호텔 다 비었어요. 호텔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정부가 호텔에 노인분들은 호텔로 가는 거예요. 호텔로 가도록 하면 돼요. 또 많은 그 요양원 노인분들 굉장히 밀집도가 높아서 거기 한번 감염되면 굉장히 큰일 나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이번에 금포요양원에서 감염이 있었어요. 그 사진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경기도 내에 이런 요양병원 금포요양원에서 감염이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요양원에 환자분들이 감염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굉장히 그 나이대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중환자실로 뭐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병실을 또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경기도 공공병상이 다 합쳐봤자 지금 30병상밖에 되질 않아요. 1000만 명이 사는 경기도에 공공병상이 1300만 1300만이 사는데 공공병상의 병상이 중환자실이 30병상 30병상밖에 없다. 네네. 그러면 30병상이 지금 그 중에서 10병상을 채우는 거예요. 금포요양원 하나가 1824개의 그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뭐 장애인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군데만 이 코로나19가 감염이 돼도 한 군데만 돼도 중환자실 10개, 일반 병실 11개를 차지했는데 그래서 5군데, 10군데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차서 넘치는 거죠. 이게 지금 공공병상이 부족한 것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다시 그러면 지금 빈 공간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럼 호텔, 관광업 이런 곳으로 옮긴다라는 걸 생각해야죠. 우리가 미국이 아니라면 노숙자들을 뭐 라스베가스 보면은 노숙자를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주차장 같은 데다 이렇게 재우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이제 거리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거리두기를 하느냐면 노숙자한테 호텔을 내줬어요. 정부가 호텔을 계약을 하든지 해서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정 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집안에서 다 지내야 되는데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2만 개의 호텔을 대여했어요. 그래서 가정 폭력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그 호텔에 대피시키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이제 사회적 거리라는 것들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완전히 이 사회를 바꾸는 식으로 1년 최소 그렇다면은 정부가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요양시설은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오던 상식적인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밀접도가 높은 요양병원이나 뭐 그 장애인 분들이 거주하시는 그런 시설의 분들을 떨어뜨려내야 되고 네.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지금껏 뭐 쓰지 않았던 뭐 호텔을 저희가 뭐 국가에서 계약을 하든 어떤 다른 어떤 건물들을 계약을 하든지 간에 다 떨어뜨려놔야 되는데 네. 그런 삶은 저희가 아직 그동안 살아보지도 않았고 네.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감염돼서 지금은 정부가 50명 선에서 대충 이렇게 하루에 50명 이하로 확진자가 떨어지고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디선 알 수 없는 게 몇 % 이하로 떨어지면 괜찮다. 그러면 이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 고강도가 아니에요. 예, 고강도는 이제 좀 이탈리아나 뭐 영국이나 그 스페인이나 이런 아예 못 나오게 하는. 아예 락다운. 네, 락다운을 하면 생산시설, 유통
생산과 유통이 완전히 다 멈추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한국이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고 뭐 어느 정도 그 음식점에 사람은 없지만 열기도 하고 마트에도 휴지도 있고요. 네네. 사재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예배하고 뭐 몇 개만 안 하는 뿐이지 다 잘 돌아가는 것 같네. 뭐 이러니까 한국은 뭐 저 정도로 하면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신천지로 인한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신천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강도로 굉장히 상당하게 유지를 했고 유지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왜 50점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잠깐 보여줄래요? 어떤 그림을 볼까요, 선생님? 다음. 그거요. 예. 이거 세 번째 거요. 네. 저 그림을 보면 네. 이게 서울, 경기도 코로나 긴급대책단이라는 거기서 이제 요번에 발표한 지금까지의 이제 그 그림인데요. 이 서울, 경기, 인천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반이지 않습니까? 2,500만인데요. 거기선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결코 안정된 추세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이는 거지. 이게 코로나를 빼고 코로나를 했는데 신천지를 빼고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어떻게 외부 변수, 그러니까 엄청 특별한 그 변수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계속 수도권 위주로 늘어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되면은 엄청난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유튜브 댓글을 지금 보면은 제가 유튜브 댓글을 안 본다고 자꾸 누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유튜브 댓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침대 간격이 너무 좁아서 싸움도 많이 나기도 하고 지금 1,300만 명 지역에 공공 중환자실이 30병상밖에 없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공공의료가 정말 중요한데 이 의료 민영화의 바람이 불었던 때가 있다. 또 우리 선생님께서 의료 민영화 반대를 또 되게 앞장서서 또 주장하시던 분이시기도 한데 지금 공공의료의 현 주소라 앞으로 어떻게 확대되는 게 좋을지 이것도 되게 거시적인 얘기인데 좀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공병상이 30병상밖에 안 된다, 중환자실이 30병상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중환자실을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개방해라라고 한다면 민간병원한테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개방해라라고 하면 고쳐야 돼요 다시. 어떻게요? 음압병실. 음압병실로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군데가 지금 고치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줘서 고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니까 문제인데 중환자실 2개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2개를 포기하고 거기를 음압을 만들기 위해서 복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미리 안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격리병실만 하더라도 대구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대구를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대구가 26,000병상이 있었어요. 병실이.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병실이 26,000 병실. 병상이 있었는데 대구의료원이 450개. 그다음에 그 옆에 동산병원이 우연히 놀고 있었어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계명대 성서병원으로 이사를 가서 계명대 동산병원은 빈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200병상 나중에 400병상까지 빌린 거예요. 그럼 850에다가 옆에 있는 요양병원을 잠시 빌렸어요. 100병상 950에 국군수도병원을 소개시켰어요. 100병상. 그다음에 산재병원을 또 산재 환자들 다 나가라 그러고 소개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1200, 1400 그다음에 대구 가톨릭대학, 영남대학 뭐 이런 데서 100병상씩 꼬다가 그 민간병상에다가
한 1,500병상을 겨우 만들어서 이걸로 버틴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민간 의료병원의 병상을 계속 어떻게든 뭐 빌려달라고 해서 꿔서 겨우 이걸 유지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요번에가 그렇게 꿨는데도, 그리고 사실은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은 사실 공공병원을 확장한 거죠. 거기 원래 비어 있었던 병원이니까. 그랬는데도 그다음에 대구 국군병원은 다 비우고 산재병원 다 비우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공공병상이 1,300병상쯤 된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200병상 꼬긴 꼬았는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초기에 75명 돌아가실 때까지 17명이 입원도 못 해보고 돌아가셨어요. 즉 25%, 즉 4분의 1이 초기에 입원도 못 해보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지금 이제 180여 명 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75명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게 바로 이 서지라고 흔히 부르는 유료 수요의 폭발이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게 25,000 병상이 문제가 아니라 대구에 있는 사실상 공공병상이 대구 의료원 하나, 그다음 국군에다가 산재병원, 뭐 그건 원래 국군들 봐야 되고 산재병원 봐야 되고 대구 의료원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봐야 되는 병원이잖아요. 이 병상을 다 끌고 모아다가 했는데도 모자랐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2만 몇 병상은 23,000 병상은 도대체 뭐 했다는 거죠? 이게 민간 병상이 90%가 되고 공공병상이 10%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경기도에 얼마나 대학병원이 많습니까? 근데 경기도에 6개 있는 공공병상, 공공병원들, 이것에 중환자실이 30개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병상이 30개 중환자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듣다가 보면 되게 심각해지는데, 만약에 이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수도권에 감염 환자가 갑자기 확산이 됐을 때 그런 공공병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대구에서 입원도 못 해보고 돌아가셨던 그런 사례들이 수도권에서 없으리란 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음압병상을 지금 97개, 100개에서 110개 정도 정부에서 확보했다. 그래서 하루에 50명 이상 확진자로, 50명 이하를 확진자로 하면은 그거는 민간 병원에 90 내지 100개 내지 110개 확보했으니까 50명 이하를 확진자로 하면은 이게 합치면 대충 견딜 수 있다라는 게 어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50명이 아니라 500명이 갑자기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계산하면 1,000개의 음압 중환자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탈리아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환자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나머지 900명은 갈 곳이 950명은 500명이니까 450명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450명이 딴 데로 밀고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원래 중환자실을 못 쓰게 되죠. 그럼 그 원래 중환자실을 써야 될 사람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환자 수요의 폭발, 그러니까 페이션트 서지라고 하는, 이렇게 확 증가했을 때 의료가 붕괴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선생님이 초반에 전망하신 것처럼 1년 또는 1년 6개월 동안 이런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진짜 좀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이 올해 하반기에 벌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당장. 그러니까 공공병상을 지금 당장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주장하고, 또 하나는 이게 많이 확 늘어났을 경우는 인공호흡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는 이 N95 마스크라든가 보호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실히 국가가 관리하고 그거를 이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계약직들을 다 계약 끝났다고 이제 해고를 시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50명을. 근데 결국은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막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너희 돈 줄 거 없으니까 너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최전선 부대한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 원래 지금 병원에 환자가 없어요. 지금 다른 데는 뭐 30-40%밖에 환자가 없는 병원들이 많아요. 일반 그냥 민간 병원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대구에서 새로 난 한방병원에서 31번 환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른바 31번 환자분한테 죄송한데 그분이 다 옮긴 거가 아니에요. 그분도 옮긴
옮기는 환자예요. 4-5차례 정도 이 전파가 있었다고 해요. 네. 추정하기로는. 네네.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옮긴 게 아니라 피해자인데 네. 이 31번째 환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이 새로 난 한방병원이에요. 네. 이 새로 난 한방병원이 이른바 입원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2번이나 가셨잖아요. 예. 그분이 예배도 2번이나 가셨는데 왜 가실 수 있었냐면은 원래 그런 병원들 있잖아요. 병원들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환자복 입고 나와서 이렇게 소주 한잔도 하시고 뭐 담배도 피시고 네네네. 뭐 이런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 예. 많은데 그런 병원들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그런 병원들에 환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들이 다 빈 거예요. 그런 병원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런 병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 또 만병상이 돼요. 아까 25,000병상이라고 했잖아요. 병원이 만병상, 요양병원이 만병상, 종합병원이 5,000병상, 6,000병상쯤 되는데 요양병원은 지금 무슨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은 짐이 되는 거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속 환자들이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병상은 많은데 정작 공공병상은 없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실 한국 사회가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뭐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올해 뭐 하반기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뭘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도 콜센터 같은 경우 이제 감염이 실제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터진다라고 지금 예상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있죠. 그러면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운데 2사람은 빼요. 2사람은 빼고 공간을 다시 배치해야죠. 만약에 3명이 앉아 있었으면 2명을 빼고 2명을 빼고 딴 공간으로 공간을 넓게 써야죠. 넓게 써야 된다. 넓게 써야 되고 공실이 된 임대를 그걸 다 정부가 임대를 하든지 뭘 해서 그걸 다 하고 아니면 이 사람 홀짝 근무제를 하든지 네네. 뭐 그렇게 해서 근무를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거 이제 생산 현장에서의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죠. 네. 생산 현장에서 거리두기를 필요하고 유통, 대중교통에서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쉬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요양병원, 이런 요양시설, 이런 모든 곳을 호텔을 빌리건, 뭐 어디 공간을 마련하건,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공간을 넓혀놔야 된다. 사무실 같은 데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요양병원 같은 데는 호텔을 빌려서 따로 떨어뜨려야 되고요. 돌봄 시설을 다 넓혀야 되고, 네. 그렇게 되려면 돌봄 노동자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2배, 3배 늘어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뭐 학교, 이런 것에서 교사라든가, 이런 것들 고용이 완전히 달라져야 더 되고요. 달라져야 되고.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제 이른바 코로나 뉴딜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가 무엇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관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또 여러 분야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는 곳이 많을 거예요. 네네네. 그 충격을 받는 곳은 이런 것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해고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게 잘 안 되는 곳에는 재난수당을 직접 지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코로나 뉴딜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학교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 애들을 학교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나? 근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해요? 못하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다 그러면 줘야 되는데. 전자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뭐 미국의 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하도 많이 걷었으니까 맥북을 하나씩 줬다고 하는데. 맥북을요? 예. 아니 근데 뭐 등록금을 거기는 워낙 그래요? 비싸게 받으니까 맥북 하나 줘야죠. 모두 맥북인데. 예. 맥북
우리나라도 맥북을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 이런 뭐 그런 디바이스가 없는 그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디지털 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없는 학생들도 있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할 거면 직접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오브제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오전 오후반 뭐 이런 건 아주 초보적 생각이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뭐 보건교사를 더 뽑는다든가 강사분들. 지금 되게 많은 것들, 많은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보시기에 한국 사회가 또는 뭐 한국 정부가 그런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잘 안 되고 있죠. 아,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의 확보, 네. 공공병상과 중환자실의 확보, 네. 필수 의료 장비와 그 뭐 인공호흡기 뭐 이런 것의 확보를 네.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医療 인력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나라 보면 전체 감염자의 15%가 의료 인력이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보호 장비도 없을 뿐더러 워낙 환자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다른 나라 보면 쏟아져 들어오니까 의료 인력의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서울 같은 데에서는 그래 뭐 또 왔어?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약간. 그 메르스 때 한번 겪었기 때문에 중환자실 사람들은 훈련이 돼가지고 한 번 더 하는 모양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대구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이루어진 감염이 좀 많았던 게, 그러니까 훈련된 인력이 되게 적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따라서 지금 3교대잖아요, 간호사들이. 네네. 근데 간호사들이 워낙 노동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1년 지나면 이직률이 40%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걸 봐서라도 한국 사회가 지금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간호사들이 원래 환자를 3배씩 봐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버틴 거는 그야말로 갈아 넣어서 버틴 거고, 군 인력 다 갈아 넣고, 군 인력은 원래 군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는 뭐 미통당이나 뭐 이런 데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군 인력을 왜 빼돌리냐. 황교안 선생님한테 한마디 하시죠. 단마진. 단마진이 뭐예요? 어루럭이요. 두드러기로 군대안 가시잖아, 그분. 병역 기피에 대한 말씀을 또 풍자를 해주셨는데, 아니 단마진으로 안 가시는 게 사실 지금 저희가 사실 선생님 모시고 방송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사실 되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댓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유진 본부장님이 단 거 말고는 없네요. 코로나 뉴딜은 불평등을 바로잡는 뉴딜이 될 수 있음이라고 또 달아주셨는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씀해주셨던 그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들, 그런 코로나 뉴딜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그린 뉴딜이 될 수, 비슷한, 이게 우리 정책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한도 끝도 없이 선생님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네네.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조금 많이 지나가가지고요. 네네. 그냥 정말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그냥 이 9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정말 오늘 방송 제목처럼 코로나19 시대에 살아나는 법은 뭐가 있을지를 딱 그것만 듣고 요 방송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딱 2개만. 2개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돌봄 노동자를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아프면 쉬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정은경 본부장님. 아프면 쉬게 하자. 아프면 쉬게 하자. 정은경 본부장님이 요즘 대통령이 거의 뭐 그런 급이죠. 거의 그런 급이죠. 그러니까 네, 슈퍼히어로죠. 정은경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말씀 들어서 본부장님이 아프면 쉬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질병보무발 문화혁명을 하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은경님 말씀을 잘 들어서 모든 우리나라 기업주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네. 유급 병가를 주고, 유급 병가를 주고, 유급 휴가를 네. 주고, 그다음에 애들이 아프면 쉬게 해야 되니까 유급 돌봄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걸 제도화해서 그냥 쉬어라 이게 아니고 정리해고도 금지하고 유급 돌봄 휴가를 줘야 된다. 네. 그다음에 공공의료 강화는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네. 이래서 코로나 뉴딜이라는 게 네. 이 완전히 새로운 그 자본주의적 토지 이용,
자본주의적 토지이용이나 자본주의적 농업 때문에 결국은 이 코로나 같은 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원래 사람이랑 박쥐랑 만날 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원래 만날 일 막 좋으셨어요? 아니 본 적 없습니다. 예. 근데 박쥐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뭔가 천상갑도 저는 본 적도 없고 박쥐도 본 적이 없고 뭐 만나지 않았어야 될 친구들을 친구들이 만나서 예. 자꾸 자본주의적 농업을 하고 자본주의적 토지 이용을 해서 도시화를 하고 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에볼라부터 시작해서 지카 바이러스, 뭐 조류 독감,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해서 증폭 확산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이제 박쥐가 괜히 박쥐가 계속 섞이니까 인간 사회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이게 되는데 네. 이게 예전에는 뭐 10년 단위였다면 무려 이건 요즘에는 5년 단위로 오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르던 지카 에볼라까지 치면 3년 단위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팬데믹으로 확 번지는 전 세계로 번지는 게 앞으로는 몇 년 사이에 또 올지도 몰라요. 아 네. 이게 코로나가 끝났는데 많이 끝난다면 이 코로나가 끝났는데 조금 있다가 조류독감이 또 왔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뉴딜이라는 거 제가 용어를 썼는데 이 코로나 뉴딜은 그린 뉴딜로 기후 온난화,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감염병이 곧바로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 뉴딜은 그린 뉴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코로나 뉴딜은 그린 뉴딜의 첫 단계, 1단계여야 한다. 그럼 그린 뉴딜을 말하는 정당 중에 혹시 녹색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녹색당하고 정의당하고 두 군데만 그린 뉴딜을 제대로 그 두 얘기했죠. 정당이 잘 돼야겠네요. 그럼 당연한 거죠. 아, 당연한가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네. 그 그린 뉴딜, 코로나 뉴딜은 그린 뉴딜 1단계여야 한다. 그린 뉴딜의 첫 단계여야 하고 그런 걸로 가지 못하면 이번에 코로나로 오는 그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도 일종의 뉴딜인데 말하자면 GM이나 뭐죠 그 향수에서 뭐죠 향수에서 샤넬 아 샤넬. 샤넬이 지금 손소독제를 만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말 향이 자체가 좋은가? 예, 예. 뭐 아니 뭐 아 예 아무튼 만들었대요. 예예. 예. 그다음에 GM한테 인공호흡기 만들어라. 아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옛날에 뉴딜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 때 뉴딜이라고 한다면 네네네네. GM한테 탱크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했던 것들이 일종의 뉴딜인데 네네. 그냥 한꺼번에 전쟁식으로 하는 건데 네네네. 사실은 이것도 바이러스와 인간의 전쟁 아닙니까? 일종의 그렇게 많이 비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저희는 뭐 예. 예, 근데 뭐 어쨌든 예예. 전쟁을 하든 말든 간에 1년 반 동안 공존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네네네. 19랑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코로나 뉴스처럼 GM 보고 인공호흡기 만들고 탱크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호흡기 만들고 로키드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른 걸 만들고 그다음에는 대중교통을 더욱더 활발하게 하려면 열차를 많이 만들고 네. 자동차들을 줄이고 네. 대중교통을 확 늘려야죠. 공공 대중교통이 굉장히 늘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코로나 뉴딜이 그린 뉴딜로 나아가는 방향에 다 속하는 건 거죠. 그렇죠. 공공교통을 많이 늘리는 것들이 그린 뉴딜의 하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코로나 뉴딜에서도 똑같이 자본주의적 토지 이용을 하면 안 된다. 네. 자본주의적인 그런 환경 파괴는 더 이상 안 된다. 네. 라는 것들이 코로나 뉴딜에서도 관철되지 않으면 안 안 되는 된다. 그런 거리두기가 공간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공간이다. 공간이라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돈으로 사면 안 되고 생명보다는 죄송합니다. 거꾸로죠. 이윤보다는 그렇죠. 이윤보다 생명이죠. 예. 이윤보다는 생명이라면 공간이 돈을 위해서 네네. 토지 주인을 위해서 네. 임대료를 받는 공간이 아니라 네.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코로나 뉴딜의 제일 원칙이고 선생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아프면 쉬게 해라. 우리 정은경 선생님 말씀을 받들어서 네네. 회사에서 다 아프면 쉬게 하고 유급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코로나 뉴딜이 그린 뉴딜로 나가야 된다. 네네. 이윤보다 생명, 사람 살리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우석균 선생님 모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실 더 듣고 싶지만
좀 많이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네네. 선생님 정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예.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시고 싶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만. 네. 네. 저희가 코로나19 시대에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우리 우석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공동대표님 모시고 방송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